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관리 이번 시간은 예술과 대중문화를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덕주의와 신미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치의 개입과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가치가 개입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가치 중립적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했었죠. 예, 이번에는 이제 예술의 관점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이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치, 개입의 입장에 서 있는 도덕주의입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플라톤, 톨스토이, 공자, 정약용 해당이 되겠고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도덕적 가치가 미적 가치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술 작품은 도덕적 교훈이나 어떤 모범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어떤 자율성보다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서 예술가는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 도덕주의 입장입니다. 다른 말로는 참여 예술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술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것이 참여 예술론입니다. 그래서 예술에서 도덕적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덕주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술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치 중립과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신미주의 혹은 예술지상주의라고 합니다. 도덕적 가치와 미적 가치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을 위한 예술일 뿐이며 미적 가치만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신미주의의 입장입니다. 예술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따라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술가는 도덕적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순수 예술론이라고도 합니다. 예술의 어떤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바로 순수 예술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술 작품에 대한 도덕적 가치 평가는 불가하다는 것이 신미주의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한계가 있겠죠. 예술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감을 강가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는 와일드 스핑건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도덕주의와 신미주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도덕주의와 신미주의를 융합하는, 다시 말해서 어떤 조화를 이루는 관점에 서 있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칸트입니다. 칸트는 예술과 도덕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미적 체험을 통한 자유 그리고 도덕의 전제인 자유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인 욕구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칸트의 입장에서는 미와 도덕성이 상징 관계에 있게 되고 미가 어떤 도덕성의 상징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도덕주의와 신미주의의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도 이 도덕주의, 신미주의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묵자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순자 있겠습니다. 일단 묵자는 일단 예악이라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제시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음악이라는 것이 임금과 관리 그리고 백성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직분과 생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온 세상을 즐거움과 환란에 빠지도록 만든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백성들의 어떤 세 가지 극지연거리라고 할 수 있는 굶주림, 또 추위, 쉬지 못하고 고생하는 것들을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비판적인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반면에 이제 순자는 유교의 학자이다 보니까 공자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예학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예로부터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악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질서 있게 화합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 측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 예술에 대해서 목자가 가지는 입장, 순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예술의 상업화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 이 두 입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상업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일부 계층이 예술을 독점하지 않고 대중도 예술 작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이것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술가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주어가지고 창작 의욕을 북돋워 준다는 점, 이런 부분은 앤디 워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앤디 워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상업 미술가로 출발했지만 사업 미술가로 마감하고 싶다.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은 가장 환상적인 예술이다. 돈 버는 일은 예술이고 일하는 것도 예술이며 잘 되는 사업은 최고의 예술이다 라고 하면서 예술가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어 창작 의욕을 북돋운다는 어떤 긍정적 입장에 서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적 입장입니다. 경제적 이익이 목적이 되면은 예술의 어떤 본질이 왜곡되고 질적 저하가 오고 도덕성도 저하되고 창의성이 상실되는 것이 우려된다. 그래서 예술의 자율성이 훼손되어서 예술이 상품처럼 표준화되고 예술이 자본에 종속되어서 문화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상업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패기 구겐하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술 전체가 거대한 투기 사업이 되었다. 진정으로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감상은커녕 창고에 넣어두고 최종가를 알기 위해 매일 화랑에 전화를 거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상업화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업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중문화라는 부분 쪽으로 확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중문화와 관련된 어떤 윤리 문제는요, 두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 먼저 선정성과 폭력성 문제입니다.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지나치게 상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포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포함한 대중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모방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대중문화와 관련된 선정성 및 폭력성 문제로 제시가 될 수 있고요. 조금 깊이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자본 종속 문제입니다. 자본 종속 문제. 투자자나 자금력을 갖춘 일부 문화 기획사가 대중문화를 주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업적 이익을 우선해가지고 작품이 선정되고 제작됨으로 인해서 대중문화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획일화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중국에는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는 대중의 삶 역시 어떻게 되겠죠? 예, 획일화될 수 있다라고 자본 종속 문제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의 어떤 자본 종속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입장은 아도르노의 입장입니다. 아도르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문화 산업을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대중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획일화된 문화 상품을 끊임없이 생산한다는 문화 산업론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획일화된 문화 상품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동안 대중의 사유 가능성이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예술은 사회에 저항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술은 단순한 상품으로 전락한다. 고급 예술은 상품화되었다 하더라도 자율성을 주장하지만 대중문화는
산업을 자처하며 대중을 기만하고 그들의 의식을 속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배층이 자신들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대중문화를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 대중문화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은연중에 전달한다고 보는 거죠. 또한 예술이 진정한 예술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삶의 고통을 은폐하거나 미화시키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사회의 억압을 비판하고 저항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아우라의 붕괴를 지적했던 베냐민도 있는데요. 이 파트에서는 그래도 이제 제시문이 제시되었을 때 아도르나 혹은 베냐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 읽어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문제 자체가 비문학적인 성격을 많이 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6월 모평에서 들고 왔습니다. 자, 가를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나의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은 획일적인 상품만을 생산할 뿐이다. 문화산업의 기술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문화산업은 어떠한 문화상품을 제공하든 소비자는 그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주입시킨다. 이로 인해 문화상품은 소비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누구죠? 예, 아도르노죠. 그런데 뭐 굳이 이걸 뭐 아도르노의 입장이다라고 이걸 뭐 확인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나로 가볼게요. 문화산업은 스타를 제조한다. 대부분의 기획사는 스타를 철저한 전략에 따라 기획한 뒤 최대한 많은 매출에 출연시켜 돈을 번다. 그리고 대중이 실증을 느끼면 유사한 새로운 스타를 내놓는다. 수많은 반짝 스타들이 소모품처럼 사라진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자, 보게 되면은 아도르노의 어떤 문화 산업에 대한 입장을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건데요. 자, 1번 볼게요. 문화 산업이 대중문화를 규격화된 상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예, 아도르노의 입장이 맞죠. 아도르노는 대중문화를 이 규격화된 상품, 즉 다시 말해서 획일적인 상품으로 이렇게 생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문화상품이 작품 창작자의 독창적 견해에 따라서 제작이 된다. 아니죠. 독창적 견해에 따라서 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듯한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문화산업이 이윤보다는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추구한다. 아니죠. 이윤을 더 추구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문화산업의 생산자가 소비자의 고유한 체험을 중시한다. 소비자의 고유한 체험을 중시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말해서 소비자를 주체로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이 소비자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객체로 여기기 때문에 역시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상품이 표준화된 양식에 맞추어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죠. 문화상품을 어떻게 보죠? 표준화된 양식에 맞추어 생산된다라고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월 모평에서 들고 왔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술의 목적은 모든 인간에게 타인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하여 인류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다. 예술의 목적이. 자, 도덕주의, 순미주의 얘기했을 때 일단 우리 이 부분에서 도덕주의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예술가는 인류가 예술작품을 통해 사랑이라는 보편적 감정을 교류하며 이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이바지해야 된다. 그러나 어떤 사상가는 예술의 목적은 예술을 위한 예술을 추구하는 것이며 예술가에게 윤리적 공감은 용납될 수 없는 구태의연한 양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거는 뭐죠? 신미주의죠. 순수 예술론을 얘기했던. 그래서 나는 이러한 주장이 다시 말해서 신미주의가 뭐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먼저 예술은 인류의 정진을 목적으로 삼아야 함을 강가한다. 즉 도덕주의의 어떤 입장을 강가한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볼게요. 예술은 사랑의 감정을 교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님을 강가하는 게 아니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술가는 예술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추구해야
함을 역시 강조하는 게 아니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술은 도덕적 가치보다 심미적 가치를 지향해야 함을 역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번 예술가의 사명은 인간의 이타적 품성 함량과 무관해야 함을 역시 강가가 아니고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로 표현이 됐을 때 맞게 됩니다. 자, 우리가 두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 결코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역시 이 부분도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으로 예술과 대중문화의 윤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